이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너희가 나에게 준 고통,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무기가 있었다.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그 작은 약봉지 하나로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늦은 밤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한수의 양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실에는 그가 마신 와인잔만이 텅 빈 채로 놓여 있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뒷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양복 주머니에서 손끝에 걸린 그것은 투명한 비닐 포장에 담긴 작은 알약이었다. 비아그라.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뭐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약을 몰래 복용하고 있는 걸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윤지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이 작은 약봉지 하나에 이렇게 동요하고 있다니.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얼굴,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여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배신당한 한 명의 아내일 뿐이었다. 결혼 초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한수와 처음 만났던 날, 그는 문화재 전시회에서 열정적으로 고려 청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지적인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졌던 25의 나. 그때 그가 말했다. 지혜야, 너 같은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다. 최근 몇 달간 그의 변화가 시작됐다. 갑작스러운 운동 열풍, 새로운 향수, 그리고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나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그 모든 변화를 외면하려 했다. 침실로 돌아가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고요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이렇게 잔혹할 줄이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동료 최재훈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제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 작은 약봉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아내로서의 분노가 내 안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문득 병원에서 담당했던 한 환자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그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진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답이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에 맞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김한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의사 윤지혜로서, 그리고 배신당한 아내 윤지혜로서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는 김한수의 모습을 관찰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워 보였다. 새로운 전시 기획 때문에 회의가 좀 길어질 거야. 그가 말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린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내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다. 오후 2시 응급수술을 마치고 나온 나는 동료 최재훈을 찾았다. 그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지혜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훈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뭔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우정을 믿고 털어놓기로 했다. 한수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 최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확실해? 비아그라 약봉지를 꺼내 보였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한수 양복 주머니에서. 우리는 이미 몇 년째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말로 표현하니 더욱 현실감이 들었다. 최재훈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혜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보자. 그날 밤 김한수는 예상대로 늦게 돌아왔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의 향수였다. 회의 어땠어? 힘들었어. 새로운 기획자랑 작업하는데 까다롭더라고. 기획자.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기획자 이름이 뭐야? 왜? 이수진인데 꽤 능력 있는 여자야. 이수진. 그 이름이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주말 나는 우연을 가장해 김한수의 박물관을 찾아갔다. 점심시간쯤 맞춰서 가면 그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다. 박물관 1층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곧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한수와 함께 걸어오는 젊은 여자.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날씬하고 예쁜 여성이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몸짓 언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20년 전 나와 김한수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확신이 서면 행동할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침실에서 김한수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패스워드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얼마나 뻔뻔한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수진과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 사랑한다는 말, 만나고 싶다는 말, 그리고 나에 대한 험담까지. 아내는 일에만 빠져 있어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 마치 동거인 같아. 내 손이 떨렸다. 20년간 가정을 지키며 그를 뒷바라지해온 내가 그에게는 그저 동거인이었단 말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사 윤지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복수. 그들이 내게 준 상처만큼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무기가 있었다. 의학 지식이라는 완벽한 무기 말이다. 복수는 찬물처럼 차갑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의사가 되면서 배웠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다. 새벽 6시에 병원은 고요했다. 약재부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선생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약재부의 이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연구용으로 몇 가지 약품이 필요해서요. 실험 데이터를 좀 확인해야 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 실험의 대상이 조금 특별할 뿐이었다. 필요한 약품들을 확인하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히스타민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 그리고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야 했다. 점심시간 최재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혜야,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괜찮아. 그것보다 재훈아, 내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며칠 후에 응급 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때 내가 직접 담당하게 해줄 수 있어? 최재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환자인데? 그리고 왜 미리 알고 있어? 그냥 예감이야.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도와줘.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지혜야, 무슨 일이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고마웠다. 하지만 이건 내가 반드시 직접 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한수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오늘 기분이 좋네. 아, 응. 새 전시 기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수진과의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지. 내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영양제라도 좀 챙겨 먹어. 영양제? 내가 병원에서 좋은 걸로 가져올게. 면역력에도 좋고. 그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간 나를 믿어왔던 습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했다. 그 믿음이 이제는 그를 파멸로 이끌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다음 날 나는 정교한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필요한 성분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비타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캡슐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의학 도서들을 뒤적이며 정확한 용량을 계산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충분히 고통스러운 수준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 그리고 그 반응이 성적 접촉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성분까지. 완벽해. 혼자 중얼거리며 캡슐을 완성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종합 비타민과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 그 주말 김한수에게 캡슐을 건넸다.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어. 요즘 과로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고마워, 지혜야. 역시 의사 아내를 둔 게 좋네. 그의 미소가 더없이 가식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도 똑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당신 건강은 내가 챙겨야죠. 며칠 후 김한수는 늦은 저녁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혜야, 미안한데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괜찮아,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시계를 확인했다. 밤 9시. 이제 내 계획의 실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고 최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훈아, 혹시 오늘 밤 응급실에 특이한 환자들이 오면 바로 연락 좀 해줘. 내가 꼭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조용히 기다렸다. 복수라는 이름의 치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밤 11시 30분 핸드폰이 울렸다. 최재훈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들려왔다. 지혜야, 지금 응급실로 와봐. 정말 이상한 환자들이 왔어.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김한수 씨 같은데?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끊으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내 복수가, 그리고 그들의 수치스러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복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그 광경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김한수와 이수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그들의 얼굴은 온통 붉은 발진으로 뒤덮여 있었고
몸 곳곳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었다. 지혜야, 여기야. 최재훈이 급히 달려왔다. 그의 표정은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돼? 두 환자 모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둘이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거야. 마치 같은 알레르겐에 동시에 노출된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그의 말을 마저 했다. 최재훈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의사의 직감이에요. 환자 상태부터 확인해 봅시다. 침착하게 대답하며 김한수가 누운 침대로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지혜야? 왜 여기에? 병원에서 응급 호출이 와서요.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차분했지만 내 마음속은 환희로 가득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이수진은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들어했다. 목과 얼굴의 부종 때문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는 눈에는 당황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입니다. 김한수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질문을 받은 순간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알레르기 반응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직장 동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신 거죠? 내 질문에 김한수와 이수진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였는지가 곧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였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님,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제 준비해 주세요. 전문적으로 지시하며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처방한 약물들은 증상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적어도 며칠은 더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치료를 받으면서 김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지혜야, 이게 어떤 알레르기인지 알 수 있을까?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식품 알레르기나 접촉성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함께 드신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함께 사용한 물건이 있거나? 두 사람이 다시 당황스럽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이 함께 했던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최재훈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혜야,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 응급실 밖 복도로 나가자 최재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해. 이거 내가 한 거 맞지?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김한수 씨와 이수진 씨의 증상이 너무 특이해. 마치 계획된 것 같다고. 게다가 내가 미리 응급 환자가 올 거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최재훈은 날카로운 의사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재훈아, 나는 그냥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야. 한참을 나를 바라보던 최재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지혜야,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이야. 복수라니, 무슨 복수? 나는 그냥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뿐이에요, 최 선생님. 차갑게 대답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김한수와 이수진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온몸에 발진이 남아 있었다.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틀은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입원을? 꼭 그래야 하나? 김한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마 이 상황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네, 알레르기 반응은 재발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입원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두 분 모두 같은 병실로 안내해 주세요.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되었으니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김한수와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더욱 의심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일상. 이 모든 것이 내가 지난 몇 개월간 느꼈던 고통과 배신감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병실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시간이었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였지만 그 맛은 생각보다 달콤했다. 진실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이틀 후 아침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그 박물관 관장님 있잖아. 젊은 직원이랑 함께 응급실에 왔다면서. 맞아, 둘 다 온몸에 발진이 올라와 있었대. 똑같은 증상으로 말이야. 그게 우연일 리가 있겠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김한수와 이수진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정기회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싶었다. 병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각자 침대에 누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었다. 어젯밤 간호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들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김한수가 나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지혜야. 아니,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발진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증상은 이미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퇴원을 미루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두 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다니. 내 말에 이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입원 이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우연히. 같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어설펐다. 어떤 음식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그들이 함께 먹은 것은 음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병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한수의 박물관 동료들이 문병을 온 것 같았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문이 열리며 3명의 직원이 들어왔다. 그들이 이수진을 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 씨도 여기에? 아, 네. 저도 같은 증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물관 직원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같은 시간에 같은 병으로 입원했다는 것의 의미를 그들도 알 수 있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직원들이 서둘러 나가려 할 때 나는 친절하게 말했다. 아, 면회객분들께서는 조심하세요. 혹시 접촉성 알레르기일 수도 있거든요. 같은 물건을 만지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내 말에 직원들이 더욱 당황하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야, 제발.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뿐인데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박물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한수의 상사였다. 선생님, 혹시 김한수 관장의 담당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관장이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수진 기획자와 같이 입원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환자 개인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두 분 모두 같은 원인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같은 원인이라면 혹시 업무 관련해서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인가요? 그건 환자분들께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박물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저녁 최재훈이 나를 찾아왔다. 지혜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거 내가 계획한 거 맞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김한수 씨와 이수진 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봤어.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과는 조금 달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래서요? 지혜야, 만약 정말 내가 한 일이라면 이제 그만해. 복수는 여기서 끝내야 해. 복수요? 전 그냥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뿐인데요. 최재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지혜야, 기억해. 복수는 결국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이야. 그가 나가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라고? 아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한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박물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해. 이수진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요? 제발. 우리가 그냥 우연히 같은 알레르기에 걸린 거라고 증명해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에게 거짓 증명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의사로서 거짓 진단서를 쓸 수는 없어요. 지혜야, 제발. 환자분, 지금 통화를 끊겠습니다. 병원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특등석에 앉아 있었다. 20년간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가 이제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파멸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와 김한수와 이수진을 퇴원시켰다.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고 무엇보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김한수가 퇴원 서류를 받으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다만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혹시 재발하면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이수진은 끝까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병원을 떠난 후 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민석 변호사는 대학 동창이었고 가정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민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혼? 한수 형이랑? 무슨 일이야? 조용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비아그라 발견부터 불륜 확인, 그리고 병원 사건까지. 물론 내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빼고 말이다. 증거가 확실해? 완벽해. 휴대폰 메시지, 같이 입원한 기록,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어. 김민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지혜야, 정말 확실한 거지. 이혼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20년을 배신당하고도 되돌릴 게 뭐가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한수는 여전히 얼굴에 희미한 발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혜야, 그동안 병원에서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다. 내일 김한수가 박물관에 출근하면 그곳에서도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혼 통보를 할 때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한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지혜야, 큰일 났어. 박물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해. 그래서요? 이수진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병원 일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그럼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지혜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요. 그날 오후 나는 이수진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박물관 전시기획팀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윤지혜 교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 기획자분 계신가요? 퇴원 후 상태 확인차 연락드리려고요. 아, 이수진 씨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저희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이수진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김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굴복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니. 뭘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드디어 고백이 시작되었다.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8개월 전부터였어. 왜요?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았어. 너는 항상 바빴고 나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김한수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나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다. 이혼 협의서였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예요. 사인하세요. 김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야, 잠깐.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 내가 잘못했지만 위자료는 5억으로 책정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제가 가져가고요. 5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박물관 관장 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있고. 아, 물론 이수진 씨와의 일이 공개되면 퇴직금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협박이었다. 하지만 사실이기도 했다. 김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협의서를 들여다봤다. 지혜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수진과는 완전히 끝냈어. 다시 시작할 수. 20년을 속이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혜야, 제발. 사인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가요. 그럼 언론에도 나올 거고 박물관에서도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김한수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인이 완료되는 순간 나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짐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서 나가세요. 지혜야. 이제 남남이에요, 김한수 씨. 그가 무너진 채로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뒤로 하고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로서의 새로운 인생 말이다. 내가 원하던 복수가 완성되었건만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 병원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3일이 지났다. 김한수와 이수진의 불륜 스캔들이 터진 지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다. 교수님, 기자들이 또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려다봤다.
병원 정문 앞에 늘어선 취재진들의 모습이 보였다. 박물관 관장 불륜 스캔들, 의사 아내의 충격적 복수 같은 제목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김한수의 완전한 몰락.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추락. 하지만 왜일까? 승리감 대신 찾아온 것은 묘한 공허함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영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다. 뉴스 봤어요. 아빠가 정말 바보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20살 대학생인 딸에게까지 아버지의 추태가 알려진 것이다. 내 마음이 쓰라렸다. 지영아, 이 모든 일이 정리될 때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거라. 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계신 거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은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진료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책상 위에는 이혼 소송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었다. 불륜에 대한 증거, 정신적 피해 배상, 재산 분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한수는 박물관에서 사실상 해고 상태였고 이수진 역시 업계에서 매장당한 상황이었다. 그들의 관계도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들었다. 윤 교수님. 최재훈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나는 서류들을 가리키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혜 씨, 이제 그만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원하던 건 이미 다 이뤘잖아요. 최재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멈춘다고요? 한수 씨는 이미 충분히 벌받았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직장도 잃었고. 이제 그만해도. 그만하라고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재훈 씨, 당신은 20년간 한 남자를 믿고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 남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고 있나요? 최재훈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제가 성급했네요. 그가 나가고 난 후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김한수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맥이 빠지고 절망에 찬 목소리였다. 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영이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지영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김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완전히 망가진 그 목소리. 한때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박물관 관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냉정하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김한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그런데 왜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걸까?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았다. 김한수의 흔적들은 이미 모두 치웠다. 그의 책들, 옷까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추억들. 지영이 어렸을 때 함께 찍었던 가족사진, 신혼 때 함께 선택했던 가구들.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승리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완벽한 복수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행복일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무거운 승리감을 안고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심장에 얼음 조각이 박힌 것 같았다. 교수님, 이 기사 보셨어요? 김미영이 태블릿을 내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불륜 스캔들 당사자들 재결합 시도라는 제목이었다. 김한수와 이수진이 며칠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태블릿을 밀어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정을 유지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내가 그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케 했다. 아니, 분노보다는 허탈감이었을까.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씨 측에서는 거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고요. 재산 분할도 윤 교수님께 유리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김한수 씨가 한 가지 요청이 있다고 하더군요. 뭔가요? 딸 지영 양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이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이제 배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거절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우연히 한수와 이수진을 목격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다. 김한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예전의 그 열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줄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승리감, 연민, 아니면 허무함. 그날 밤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네. 대학교 기숙사로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지만 그래도 엄마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거죠? 우리 가족은?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도 20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지영아, 때로는 끝내야 할 때가 있단다. 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불빛 하나하나에 담겨 있을 것이다. 며칠 후 김한수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야,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 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도. 우리도 결국 안 되더라. 모든 게 망가졌어. 내가 망가뜨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패배가 묻어 있었다. 지영이한테만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승리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김한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와 이수진의 관계도 결국 파탄이 났다. 나는 원하던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자유, 만족감, 아니면 또 다른 상처?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마치 이 모든 복수처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로 홀로 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비로소 거울 속 내 얼굴에서 미소를 찾을 수 있었다. 교수님, 오늘 수술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김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다.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혼은 3개월 전에 정식으로 성사되었다. 김한수는 모든 재산의 70%를 나에게 넘겼고 위자료까지 합쳐 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졌다. 네, 그리고 이 시에 김승민 교수님과 약속이 있으시죠? 김미영의 말에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김승민. 흉부외과 교수이자 내가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남자였다. 그는 내 복수국이 한창일 때도 그 이후 힘든 시기에도 조용히 내 곁에 있어줬다.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저 따뜻한 위로만 건네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지영이를 만났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딸은 훨씬 성숙해 보였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게 있으신 것 같았는데 요즘엔 정말 편해 보이세요. 지영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20년간 나를 올감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부터.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화를 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담담하게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글쎄, 잘 모르겠다. 아마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실제로 김한수는 서울을 떠났다. 지방의 작은 박물관에서 일반 연구원으로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다. 이수진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사실 아빠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20년간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받으신 상처를 생각하면. 지영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자. 오후 2시 김승민을 만났다.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정해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나는 문득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지혜 씨, 저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복잡한 상황을 겪고 계실 때도 지금도. 저 같은 평범한 남자를 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잘생기지도 않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중년 남자. 하지만 그에게는 김한수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함이요. 진실함? 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도 않고 나를 속이려 하지도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김승민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지혜 씨도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복수를 계획할 때의 차가운 모습도 지금처럼 평온한 모습도 모두요.
그의 말에 나는 살짝 놀랐다. 그는 내 모든 모습을 알고 있었다. 내가 저질렀던 복수의 전말도 그 과정에서 보였던 냉혹함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여자와 함께 있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이해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존경을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용기를 가진 당신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김한수의 배신을 발견한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나날들.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했던 그 밤. 그리고 복수 이후 찾아온 공허함과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최재훈이었다. 지혜 씨 잘 지내고 있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김승민 교수도 좋은 분이고 새로운 사랑 응원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정말 행복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예전에는 차갑고 외로워 보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과거의 윤지혜를 떠올렸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을 속였던 여자. 배신을 당하고도 참고 견디려 했던 여자.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복수를 실행한 여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사랑도 시작되고 있었다. 김승민과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럽고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행복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혼자만의 건배였다. 윤지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오늘의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